변호사 다니면서 법정 지원하느냐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려든 통일운동가들을 위해서 제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 증언이라는 형식으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변호사 쪽에서.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판검사, 변호사를 상대로 강의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을 묶어놓은 게 이재봉의 법정 증언입니다. 가장 지금까지 보람을 느꼈던 대목이 연방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입니다. 판사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짜고 치는 보수도 있죠. 남쪽에서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이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적단체, 재미동포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범민련, 또 전교조, 한총련, 이적단체로 규정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법원에 갈 때마다 한 20번 정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얘기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항상 물어보니까요. 저 연방제 통일 방안 지지한다고 합니다. 저 책에도 떳떳하게 써놨고요. 언론을 통해서 연재가 다 나갔고요. 내 학생들한테도 연방제 통일 방안 지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려가지고 나를 처벌해 본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방안보다도 더 바람직하고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안이 있으면 내놓고 나를 감옥으로 보내라. 아직까지 몇 년 동안 20번 정도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가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남한 사회에서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너무 잘하는 좋아합니다만 이재봉의 가장 큰 기여, 공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통일 방안에 의해서든 북쪽의 통일 방안에 의해서든 지금 70년이 되도록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선생님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즐겨온 무슨 행사 때마다 노래가 하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남쪽에서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북쪽에서도 부릅니다. 남북 양쪽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쳐오고 있는데도 70년 동안 통일이 문턱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득보다는 손해를 볼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저지른 가장 큰 죄악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가 분단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미국 해방의 은인입니다. 미국 덕분에 35년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과 북 양쪽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분단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우리는 흔히 분단의 원흉을 김일성이라고 하는데요. 김일성이도 모를 때 45년 38선이 그어졌지요. 이승만도 몰랐고 김일성도 몰랐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해방과 동시가 아니라 해방이 되기 전에 38선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미국이 소련에 제안을 하고
소련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38선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분단의 원형은 미국이고 두 번째 책임국가는 소련이다. 이승만이든 김일성이든 분단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분단의 과정이 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섰고 그 다음 50년 전쟁을 통해 가서 분단이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승만 책임도 있고 김일성 책임도 있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체제 분단이냐 민족 분단이냐 그런 수식어가 없이 분단을 얘기할 때는 국토 분단을 얘기하는 거죠. 38선에 의해서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에 이어가지고 45년 9월부터 48년 8월까지 3년 동안 남쪽에서 실시된 미 군전을 통해 가지고 친일파들이 척결되기는커녕 정권을 다시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미 군정, 밀리터리 가버먼트. 조선은 뭘 압니까? 더구나 군인들이요. 그래서 정치, 행정, 경험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35년 식민 통치를 받다가 막 해방이 됐는데 그 기간에 정치 경험을 해봤다? 행정 경험을 해봤다? 누굽니까? 대부분 친일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미 군정에 의해서 등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로 이어지면서 정권을 잡게 됐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거북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김무성 친일파 딸 아들 아닙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어르신들 북쪽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고상하지 않게 말씀드리자면 탈북자들이죠. 탈북자들이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45년) 분단 이후 가장 먼저 탈북을 한 사람들이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땅에는 소련군이 8월 8일부터 들어왔습니다. 남쪽에는 미군들이 9월 8일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한 달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일본군들이 그대로 소위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총칼 잡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일본군들이 쫓겨 내려왔죠. 남쪽으로. 일본군들 따라서 친일파들이 내려왔습니다. 남쪽에서는 처벌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1차 탈북자들이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2차 탈북자들이 46년 발생합니다. 46년 북쪽에서 토지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어요. 40년대 같으면 우리 조선 인민 또는 민중의 70~80%가 소작농들이었죠. 지주계급 얼마나 됐겠습니까? 일제하에서. 지주들한테 땅을 뺏어가지고 공짜로 농민들한테 남을 준 것이고 엄청 환영받았습니다. 대다수 민중한테. 하지만 토지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토지 문서를 가슴에 지닌 채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쪽 체제를 지금 기원하면서 김씨 정권 무너지면 내 땅 가서 찾겠다. 그렇게 원한과 적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2차 탈북자들입니다. 3차 탈북자는 47년부터 50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세력입니다. 이 가운데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건 역사니까요. 우리 목사님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김형직은
평양 숭실학교, 기독교 종립학교죠. 거기 나온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요. 어머니 강반석, 독실한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칠골 교회를 다녔다는 그러한 기록도 회고록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칠골 교회 가서 얘기도 안 봐봤는데, 물론 김일성이 어릴 때 뭐 신앙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만주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아버지 죽고 나서 아버지 대신 이 사람을 보살펴준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손정도 목사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 아드님이 우리 남쪽에서 초대 해군 제독을 했던 손원이. 네. 네? 손원인이 아니라 손양원. 아니, 손양원 목사. 그건 다 다른 사람이고, 제가 나중에 다시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손정도 목사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한 또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말로만 평화 외치면 뭐하느냐 이거. 그래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혁명 과정에서 일요일에 소위 부역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장 좋아하는 말이 주일 성수 아닙니까? 거룩한 주일이 무슨 노동이냐? 쉬어야지. 주일을 지켜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혁명에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세력을 등지게 되고 처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처형당합니다. 해방 이전에는 서울보다도 평양에 대형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서양 문물을 북쪽에서부터 받아들였으니까요. 남쪽의 1세대 목사도 다 북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죠. 이러한 목사들이 대북 적대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3.1절이나 광복절 시청 앞에서 김정일, 김정은 화형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차 탈북자들이 선생님들 중에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전쟁 중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피난민들이죠. 이분들은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폭격을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4차 탈북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탈북 세대들, 1차, 2차, 3차, 친일파, 지주계급, 그다음 기독교 주도자, 우리 이제 세계가 이제 겹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분들이 아직도 우리 남쪽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원한과 적대심을 풀지 못하고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 원합니다. 그 통일 원하는 게 북한을 쳐 부수고,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협력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친일파들이죠. 왜냐하면 친일파들이 척결되기는커녕 미군정의 균형이 되고 이승만 정부 들어가고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친일이라는 죄를 씻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해서 종북을 외치지 않습니까? 반공만 외치면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정권의 문은 밝혀졌습니까?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고 종북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삼국장이 마스크를 리본 달고 계시는데 전형적인 종북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마저도 종북으로 규정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이 자기들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이 반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협력, 평화통일을 원치 않는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남한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한, 6.15 공동선언,
14선은 화해협력에 의한 평화통일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쪽에서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다고 합니다. 강상현 선생님께 수소폭탄이라 뭐라고요? EMP 탄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E는 전자를 얘기합니다. Electro. M은 이제 자기, Magnetic, Pulse. 이게 2, 3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전자 이 기기파라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EMP. 여기에 의해서 미국이 공격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 보고서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폭 실험한 게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직은 확인되지를 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폭 실험이었던 EMP 탄 실험이었던 이걸로 해가지고서 북쪽에서는 다시 한번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하게 됐고 남쪽에서는 핵무기를 도입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렸던 거. 왜 우리가 분단 70년이 되도록 통일이 문턱에 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자고 했고. 또 53년에 이루어진 정전협정을 아직까지도 지키면서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적인 역설적인 현상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라고 하는 깡패국가 북한은 줄기차게 불가침 줘야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 그리고 우리 남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고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선생님께서 아마 거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10월에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두 나라 가운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도와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남침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미군이 지켜줘야 된다. 그게 주한미군의 역할이죠. 근데 냉전 시대는 이러한 역할이 조금 먹혔을지 몰라도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는 이러한 역할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문서, 국방 계획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주한미군은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데 있다면 왜 통일이 된 뒤에도 유지돼야 됩니까? 모순 아닙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면 왜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사를 가고 제주로 이동을 해야 됩니까? 휴전선을 틀어막기 위해서 철원, 동두천, 의정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방어해야죠. 그렇잖아요? (21세기)
가장 큰 대외 정책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일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게 바로 반공이었죠. 그래서 봉쇄와 저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죠. 공산주의 목표는 전 세계 노동자, 농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목표가 그건데 소련과 공산주의가 확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본주의 종주국가인 미국으로서는 그걸 막는 것이죠. 그래서 냉전 시대는 가장 큰 목표가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민주나 독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반공을 외치면은 미국의 지원이 해줬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게 소위 혁명공학 1호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받았고요. 광주항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는 없으니까. 그래서 클린턴 정부 때 내세웠던 게 개입과 확장입니다. 영어로는 engagement and enlargement. engagement는 뭐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국가들한테도 개입, engagement를 해가지고 미국이 추구하는 시장 경제 이것을 enlarge, 확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미국의 무역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이게 클린턴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를 당합니다. 민간 항공기 2대에 의해서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이 무너지고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안전한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 바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땅덩어리 저렇게 크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보다 약간 큽니다. 약간이 아니라 훨씬 큽니다. 군사력은 형편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약합니다. 멕시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북쪽에서든 남쪽에서든 동쪽에서든 서쪽에서든 미국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더구나 유럽 대서양 쪽으로 10만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토 군대이죠. 주로 이제 독일에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역시 10만 대군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주력 부대지요. 이러한 마당에 무력으로 미국을 침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민간 항공기 2대가 날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더라고요. 바로 이게 테러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대테러, 반테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게 되고 이라크 침공하게 됩니다. 이라크는 테러와 관련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이제 부시가 내놓은 게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Preemptive Strike. 7개 나라를 꼽았어요. 좀 큰 나라 가운데서는 러시아하고 중국, 나머지 조그만 나라 5개입니다. 소위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 이라크, 북한, 그리고 수단,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에 대해서는 테러를 방조하거나 자행할 조짐이 보이면, 그 사인이 보이면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부시의 선제 공격론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미 그 전부터
대테러 정책에서 초점이 어디로 모아졌느냐? 중국 견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말이 나왔죠. 리밸런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 견제 봉쇄라는 말 대신에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이라는 걸 내놓은 거죠. 왜냐하면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중국 경제력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1990년대 초 무슨 말이 나왔느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덩샤오핑이 78년에 외친 게 있어요. 개혁 개방 시작하면서 흑묘 백묘입니다. 흑묘 검은 고양이, 백묘 흰 고양이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념 갈등, 이념 분쟁을 색깔 논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색깔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검정색이면 어떻고 흰색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지금은 고양이가 선생님들한테 애완동물로 많이 쓰입니다만 과거 제가 살던 농촌 쥐 잡는 역할이 가장 컸죠. 쥐가 검든 희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궁극적으로 사람이 잘 살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시장경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중국이 G7, G8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1970년대부터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나라가 7개잖아요. G7이라고 하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입니다. 러시아는 경제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미국의 버금가는 국가다. 그래서 소련을 끼워줬죠. 그래서 G8이 된 겁니다. 중국은 G7도 아니고 G8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G7 국가들 전부 다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90년대 잡아버렸어요. 2000년 되자마자 이탈리아 따라잡았습니다. 2005년 프랑스 잡았습니다. 2006년 영국을 잡았어요. 2007년 독일을 무찔렀습니다. 2010년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부터 G2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트라이메리카라는 말도 나왔죠. 팍스 시니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0년 일본을 따라잡은 거예요. 2014년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율로 GDP를 계산하는 겁니다. Market Exchange Rate라고 합니다. 이 수치로 따진다면 아마 중국이 미국을 잡으려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IMF에서는 요즘 경제학자들은 이 시장 환율보다도 구매력으로 GDP를 환산합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죠. PPP. 이렇게 GDP를 계산하면 2014년 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가가 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비를 엄청 크게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7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연평균 10%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3, 4년 정도 10% 경제 성장하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중국같이 거대한 국가가 15억 인구 아닙니까? 미국이 5배입니다. 3, 4년이 아니라 3, 40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10%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거 기적이죠.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증액시켜 왔습니다. 두 자릿수로. 경제성장을 10%씩 한다면 군비 증액은 15%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2008년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예산 통제법을 만들어가지고 2011년부터 해마다 한 10% 정도 국방비를 자동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중국은 급속하게 군비를 팽창시키고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은 군비를 감축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일 동맹 강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국가가 되는 겁니다. 정상국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일본은 비정상이라는 소리죠. 군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킨다는 거죠. self-defense. 전수방어라고 합니다. 오로지 방어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외 파견도 하고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상적인 군대로 만들라고 부추겨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본이 먼저 나선 거 아닙니다.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경제력이 엄청나지만 2등, 3등을 유지했지만 여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이죠. 유엔은 각국의 경제력에 비해 상응하는 그런 분담금으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재정 기여를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물론 GDP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크지만 미국은 재정 적자 때문에 외사고가 처리합니다. 일본은 현찰박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재정적으로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데도 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추긴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왜 주한